올해의 마지막 날,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를 흔든 결정적 장면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제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자성어를 교수신문에 냅니다. 세상이 잠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라는 변동불거를 이번에 사자성어로 뽑았는데 이 세 분께도 미리 사자성어 좀 준비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호 평론가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여민동락,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백성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얘기인데 뭐 정치인의 덕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백성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불통한 채 내란으로 파면되고 구속까지 된 그 대통령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 시대로 복귀했는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름이 여민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대한 바람도 내년에는 기대해 보면서 여민동락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서양호 평론가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철현 위원의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필 기전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정의 구현으로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45년 전에 비상계엄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 군사 반란하고 비상계엄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을 짓밟고 탄생했던 정권이 전두환 노공 정권이었는데 그때 전두환 노공 정권이 내세웠던 게 정의 구현이었거든요. 어떤 정권의 정당성도 부족하고 합법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짜 정의 구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또 막아내고 또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21세기 반 진정한 이게 정의 구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올해 이제 만약 하나의 원픽을 한다면 저는 정의 구현, 사필 기전과 똑같은 정의 구현으로 저는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임주혜 변호사의 사자성어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아전인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이롭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법이라는 것, 그리고 판례라는 것은 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답보돼야 되는데, 특히 정치계 속에서 이 법과 어떤 사법부의 판단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좀 끌어다가 해석하려는 시도가 좀 1년 내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이 법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자성어 듣고 아마 올 한 해 가장 큰 사건 하면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그리고 나서 헌재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 그리고 나서는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출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은 더 기억에 남는다라는 부분도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뭐 12월 3일 밤 늦은 밤에 TV에서 울려 퍼지던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갔나, 이거 꿈을 꾸고 있나라는 기시감을 느꼈는데, 1980년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에 들었던 비상계엄 이야기가 내 생에 내가 죽기 전에 또다시 이렇게 겪을 줄이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 역시 그 당시에 비상계엄,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도 국민들의 저항으로 80년 광주의 민주화운동으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촛불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이번에 그 내란 역시 국민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내란을 극복한 것들을 보면서 느닷없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것을 막아낸 국민들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올해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은 그래도 작년 건데 그래도 올해까지로 쳐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떤 특검을 종료하면서 비상계엄의 원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권력 독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놨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들통난 계엄이었거든요.
지금 국무총리인 김민석 의원이 여러 차례 어떤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택도 없는 소리다. 지금 21세기 이럴 때 과연 비상계엄이 되겠느냐. 사실은 다 들통난 계엄이었는데 왜 작년 12월 3일 날 갑자기 어떤 그런 비상계엄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언젠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회고록의 형태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할 때 저는 만장일치로 나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때 아마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나뉘어서 굉장히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갈리지 않고 어떤 만장일치로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 국론 분열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쨌든 지금 이번 대통령의 탄핵이 두 번째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가슴에도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출범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나름대로 국민들의 어떤 통합 그리고 힐링하고 국민들의 어떤 상처난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그러한 어떤 국정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임지혜 변호사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선고가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결국 2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던 그 순간, 그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다른 재판과 다르게 선고되는 동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선고와 즉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처럼 이렇게 재판이 생중계되는 걸 지켜보는 그런 국민들이 많았던 해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굵직굵직한 판단들이 참 많았는데 이 판단과 관련해서 오로지 법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 판결이 해석되었던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한 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제가 앞서 잠깐 작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벌써 1년 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1년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또 3대 특검도 진행이 됐죠. 18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쳤는데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결론을 낸 것도 있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있는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뭐 3대 특검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혹에 대해서 소명이 좀 많이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 위헌적인 부분을 심판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인용 과정에서 나왔던 또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 수뇌부 어떤 경찰 수뇌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법적 단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비점들을 다 찾아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특히 그 채무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마 VIP 경로실 이외에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노를 했는지,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조금 미스터리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10여 명에 대해서 구속과 불기소 처분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아마 그 채무 상병의 어떤 영전에도 나름대로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는 나왔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혐의점이 있었고 그리고 특검의 막바지에도 어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주고받았던 어떤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세골 불거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건희 특검은 아직은 조금 미완의 과제를 많이 남겼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종합특검을 하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대 특검이 한 6개월 이상 가동되면서 어떤 특검 수사에 대한 피로감들이 상당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 통합을 조금 저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미완의 어떤 과제로 남겨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경찰,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검찰들이 해야 될 일이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 하에 있다면 계속적으로 특검을 연장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이제는 이재명 정부로 새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법적 안정성이나 어떤 정통성 측면에서도 볼 때도 저는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나름대로 국가수사본부라든가 검찰에서 나머지 혐의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나 또는 특검에 대한 피로감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2차 특검까지 가는 것은 조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3대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칭찬도 받은 것 같고 잔뜩 숙제를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윤석열, 김건희 씨 등 비롯해서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재판에 넘기는 그런 성과를 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막 방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수본이 할지 아니면 2차 종합특검이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체 세 가지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문제에 대한 규명이 좀 필요하다. 개별적인 부정부패나 의혹들은 밝혀졌는데 이것의 몸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대통령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검찰의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 특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씨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일선 검사까지 어떠한 그 봐주기 수사에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최상병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왜 대통령 비서실에 누가 이종섭 장관에게 명령 내렸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끝으로는 내란과 관련해서 정말 김건희 씨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김건희 씨도 내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준 숙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수사나 특검에서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잘한 점 하나, 좀 미진한 점 하나 이렇게 꼽아주신다면요? 네, 특검에서 잘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은 기존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부분을 그래도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점을 찾아내어서 기소까지 이루어냈다라는 부분은 잘한 점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금품 수수 관련된 의혹들을 의혹 제기까지 나아갔습니다. 뭐 금거북이라던가 샤넬백이라던가 혐의를 밝히고 기소까지 나아간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뇌물죄라는 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이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마치 한 몸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특검 측에서도 그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고 결국 알선수재로만 기소를 하고 뇌물죄까지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좀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은 체포방해 혐의 재판입니다. 다음 달 16일 선고 예정인데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선고의 예상 듣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중형을 예상합니다. 네.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2월에 있을 내란 본류 재판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특검에서는 체포 방해 관련해서 권리남용이나 직권남용, 권리방해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전체 총 형량 최고 형량 할 수 있는 게 11년 가까이 되는데 10년을 구형해서 뭐 최선을 좀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은 체포 시도가 정당했다라면 무엇을 위한 체포였는가, 즉 체포할 만한 상당한 목적이 있는가, 즉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인가 내란 우두머리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체포 방해이지만 검찰이 체포하는 것의 정당성인 내란 혐의에 대한 문제가 아마 16일 선고에서 체포방해 혐의 선고에서 아마 나타날 것 같고 그 나타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2월 초에 있을 내란 본류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판단한 잣대 기준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 그래서 저도 뭐 상당한 중형이 좀 내려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생중계로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거든요. 그때 보면 아마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차벽이 설치가 되고 버스 차벽이 설치가 되고 경호관도 그때 총기를 휴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비춰졌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경호관들의 행동들이 윗선의 지시 없이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경호처장의 지시 없이 경호관들이 그렇게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마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나 어떤 법관중에 비춰볼 때 아마 10년이 구형이 됐는데 아마 상당한 구형량이 좀 내려질 걸로 예상이 되고, 다만 그날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보면 어떤 재판장이 6개월 이내에 특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이의 제기라든가 추가적인 증인 신문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사법적 예단을 벌써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재판정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뭐 어느 정도 선고가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라는 것이 가장 본류가 되는 재판인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늠자 역할을 이번 판결에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늠자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어서 12.3 비상계엄과 완전히 관련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재판보다는요, 오히려 1월 21일에 선고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재판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징역 15년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형이 된 상황인데 그 사안이야말로 12.3 비상계엄 자체의 불법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재판이어서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어느 정도 형량이 내려지는지를 보자면 다른 피고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다른 피고인들의 내란죄와 관련된 형량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체포방해 혐의는 지금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는데 통계적, 확률적으로 보면 이 구형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체포방해 혐의만 놓고도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이 구형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올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쿠팡 사건도 있는데 쿠팡의 청문회가 어제 이어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의 답변 태도 때문에 오늘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보상이라고 해요. 이제 배상이 아니라 보상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표의 발언 태도 역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도 너무해서 저는 뭐 국민 감정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범킴인가요? 김범석 사장의 미국 이름인데 그 양반이 쿠팡 직원의 과로사 죽음에 대해서도 축소 은폐 지시한 정황이 나오고 있고 청문회 등의 출석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사과문 하나만 달랑 내비치고 더 웃긴 거는 스스로 쿠팡이 선수가 심판 보는 경우이 없는데 본인들 개인정보 유출된 거 노트북을 찾아서 셀프 그 조사 쇼를 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성 없는 기만적인 그 배상책, 보상책, 그래서 뭐 5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쓸 수 있는 거는 5천 원 내지 많아야 10,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쿠팡에 탈팡한 사람들은 다시 가입해서 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행태들 때문에 많이 분노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관기에 150억이나 하는 돈을 퍼부면서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려고 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공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공분을 넘어서서 좀 새해 되면 또 다른 이슈에 묻히면 여론이 잠잠해질 텐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좀 문제에 손을 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쿠팡 TF팀을 만들어서 각 부처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 지정이라고, 즉 이게 뭐냐면 사실상 쿠팡의 대표는 김범석이다라고 하는 그 그룹의 총수 회장 같은 동일인 지정을 한다면 아마 국내법에 따라서 그 주식 거래 내역도 신고해야 되고 사익 편취 금지라든가 대기업 관련 규제를 직접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을 볼 때까지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길고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로저스 대표가 답변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뺀질뺀질하게 답변을 해서 아마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방금 얘기하신 모든 부분에 동일하고 적어도 쿠팡이 한국의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해졌거든요. 사과를 넘어 지금은 국민을 거의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한 행정적, 법적인 모든 조치를 좀 강구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아마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일인 지정, 그러니까 이제 총수 지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쿠팡에 대해서 제재를 할 걸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영업 정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징벌적 가진걸 부여한다든가 또는 김범석 의장이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 한국인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국조차도 불허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제재까지도 지금은 다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마 오늘 세 차례 청문회에 있었지만은 쿠팡에서 제대로 된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마 오늘 국회에서 나름대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이제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 대 이제 쿠팡과의 진정한 이제 대결이 벌어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도 저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이 쿠팡 사태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어떤 쿠팡에 대한 어떤 국민 행동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임지혜 변호사께는 결과적으로 이 로저스 대표가 위증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과연 다른 처벌 방법이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소송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받아내는 방법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이냐에 대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저스 대표가 답변하고 있는 방식이나 쿠팡의 대응 방식이 좀 황당할 지경이잖아요. 국민들의 이 감정에 반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행동이 어찌 보자면 철저히 계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소송으로 가자면 쿠팡 측에게 이로울 수 있는 철저히 방어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범석 의장 굳이 지금 들어올 이유도 없고 들어올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보상안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 5만 원 보상 받으려면 그 몇십 배는 국민들이 쿠팡에 써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보상안을 일단 내놓는 것도 미국 측에서 어떤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이런 보상안 마련했어요. 1조가 넘는 규모로 보상안 책정해뒀어요라고 방어막 치기 위해서 해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기준으로 보자면 소송을 해도 위자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지금까지 인정되어 왔어서 이 정도면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업정지 처분도 쉽지 않은 것이 그렇다면 쿠팡의 입점에 있는 많은 다른 업체들이 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 우리 정부가 사실상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없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을 한다면 정말 큰 액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이 소장을 받아들일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쿠팡에 대한 이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올해 우리나라 사법체계 변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기존의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개편이 됩니다. 검찰청이 이제 내년 9월입니다. 이 하루 지나면 올해 9월이 되겠지만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일단 사법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생각하는 거죠? 네,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드라이브도 드라이브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뭐 검찰은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되고 해서 검찰 개혁은 일정 정도 구분능선을 넘은 것 같고요. 이제 내년 9월에 실제 기소청만 남기고 중수청으로 검찰 나머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갈 때 얼마나 저항하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잔불 정리 정도만 남은 것 같고 본질적으로 이제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이랑 법원 개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는 민주당의 드라이브도 드라이브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한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가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졌을 경우에 저는 아마 국민들의 분노들이 폭발해서 이것이 2차 종합특검을 비롯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더 나아가서 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로 나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국민들의 예상대로 2월 초에 아주 중형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급격하게 이런 윤석열 내란 청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사그라들면서 재판부와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국수본이든 2차 종합특검이든 사법기관에 맡기자라는 식으로 좀 정리되지 않겠나 싶어서 실제로는 2월 초에는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에 따라 법원 개혁에
불씨가 살아날 것인가 꺼질 것인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일단 뭐 검찰적 폐지 부분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들을 말씀 없는데 다만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이 되려면요. 저는 그 어떤 국민 여론의 수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공론화 과정이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숙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항상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수렴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어떤 검찰 개혁을 보면 그냥 내가 검찰 수사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이게 시행착오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시행착오의 어떤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과연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또는 민생범죄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되고 난 이후에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이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지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어떤 법적 권리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충분하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과제들이 보면 검찰청 폐지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또는 기소청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부분들이 민주당에서 좀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보면 민생범죄는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피해를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도 듣겠습니다. 검찰에서 하는 이 수사나 기소라는 기능은요, 소수의 정치인이나 뭐 재벌가를 처벌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국민들의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처벌받을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경찰이기도 하고 검찰이기도 한 것인데요. 지금 이 검찰 개혁이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다듬어질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봐도 지금 기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것은 저도 몸소 좀 체험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사나 기소가 늘어지게 되면 그만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제도가 국민들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실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뒤흔든 결정적인 장면에 대해서 서양호 시사평론가,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임주혜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